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이 없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나토의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의 약 80%가 중국에서 온다고 하니까요. 요즘 대의를 봐야 되고요. 이 현상을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 러시아, 중국처럼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세력들에 대한 어떤 경고와 그걸 거기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 이런 데서 젤렌스키 책임론, 우크라이나에도 과거 나치를 옹호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극우적인, 극우란 표현까지도 좀 그렇죠. 극단적인 세력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책임이 있다라는 영상과 컨텐츠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본질적으로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짓밟기 위해 큰 대국이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침공을 했을 때요, 유엔에서 즉각적인 러시아의 철군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는데요, 반대한 나라는 단 7나라밖에 없습니다. 7나라, 러시아, 북한, 우리가 아는 쿠바, 이런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여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라는 건요, 러시아가 약속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데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걸 깔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전쟁의 이면에는 21세기 유럽 질서를 재편하는 전초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유럽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나라인데, 러시아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혹은 푸틴이라는 어떤 권위주의적 권력자, 독재에 맞먹는 권력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제 위대한 러시아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과 맞서려고 하고 이제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팽창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그 나토가, 물론 나토의 잘못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의 약속과 달리 이제 나토 가입국을 계속 늘리면서 러시아를 위협해 왔고 러시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으로 나토로 표현되는 자유진영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 포함되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이 없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나토의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의 약 80%가 중국에서 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를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충돌이 유럽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예, 냉정하게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EU의 완전한 일원이 아닙니다. EU 회원국도 아니고요. 제도나 투명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많고요. 특히 부패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180국 중에 104위로 불가리아보다는 낮고 러시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가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치 그 대선에 대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할 것처럼 말을 해서 러시아를 자극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침략 전쟁의 속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할 것처럼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독재자의 뇌 구조는요,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중간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다고 주변에서 부추기고요. 실제로 그때 처음에 침공할 당시 러시아 본인들은 개선 장군처럼 개선식에서 입을 옷까지 같이 챙겨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침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금방 말했듯이 부패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6.25 때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6.25 때를 보면 6.25 때 미국 대사관이나 6.25 전에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의 군사 고문단 보고서 이런 걸 보면요, 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게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물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유용된다 이런 것도 많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6.25 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유용 같은 문제 때문에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것 있잖아요. 기본적인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자유와 공산의 대결이고 지금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로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의 이익만을 따져서 도와주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저쪽이 부패했다 안 부패했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될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깨끗한 나라들은요, 보통은 서유럽처럼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는요, 어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가 어떤 현상 변경을 시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현상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그 위협에 늘 처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스스로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좀 우리가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큰 판을 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매우 민감한 상황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뭐 우크라이나의 흑해함대 항공기 제작소에서 나온 기술이요. 뭐 로켓 제트 엔진 이런 걸로 해서 북한에 건너갔고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이런 것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기술일 수 있다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랴오닝함 같은 그런 항공모함 기술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갔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의 과거 행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느냐? 뭐 당연히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지금 전쟁이 나고 인제 크림반도가 먹히고 뭐 2014 년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노선을 명확하게 해온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하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디 저기 뭐 약간 무국적 상태로 움직인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과거의 상황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고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물론 제가 생각해도 그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더 큰 판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국제사회가 하는 거는요, 우크라이나의 문제점을 다 주는 나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왜 서유럽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미국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간 로켓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그런 로켓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ICBM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왜 지원하는 거겠습니까? 왜 좀 대의를 봐야 되고요. 이 현상을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국처럼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세력들에 대한 어떤 경고와 그걸 거기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과 동지의 프레임은 늘 바뀌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베트남에 46%의 관세를 지금 퍼부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하고 베트남은 뭐 우리 과거로 따지면 철천지 원수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전까지 대중 견제의 최고 전초 기지를 베트남이 해왔거든요. 이 과거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로 치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제 질서는 늘 냉정하게 변하고 그 큰 판은 남아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냉전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의 자유진영과 소련 공산진영의 구도는 사라졌다. 이제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중간 자적 역할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해 가면서 잘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허영이라고 할까요? 외교적 허영,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했던 허영이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나라면 중국, 북한. 우리 6.25 때랑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로 달려간 나라들 어디냐? 우리 6.25 때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수면 아래 있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적, 과거의 뭐 동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게 있다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어 뭉쳐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되게 어려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크림 사태까지만 해도요.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대러 제재에 소극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전면 침공 이후에는요. 우리도 금융하고 뭐 수출 통제에 그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정부가 한 유해한 국가 리스트에 한국도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급변할 때는 완전한 중립이라는 건 사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다가는요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중립국은 어디입니까? 스위스잖아요. 스위스는 EU도 아니고요. 그럼 스위스는 EU도 아니고 중립국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위스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유럽 연합과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여서 같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중립국이라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립국도 아닌 우리가 중립을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세상에 그냥 그거는 키보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직시해야 될 거는요.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탄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이 뭐 첨단 기술 뭐 실제로 뭘 받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요. 첨단 기술, 통신국 기기 그다음에 군사 훈련 노하우를 챙겨 왔다는 겁니다. 북한이 현대전의 노하우를 배워온 거예요. 지금 뭐 그 러시아 참전 용사들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참전 용사,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쓴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해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북한이 현대전을 아주 빨리 배웠고요. 초창기에는 뭐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드론 공격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아주 유무형의 굉장한 이익을 본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뭐 정말 죄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지만요. 어찌 됐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국의 양보에 결정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 북한이 인제 군사 위성 같은 걸 발사하면서요. 이게 만약에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서 더 정교하게 발사했다라고 하면요. 한미 정보 우위마저도 허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 한반도의 군세 문제에도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선은 사실상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전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되고 저쪽이 어떤 노하우를 배워가고 이런 정보전의 또 최전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핵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한국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나 뭐 다른 핵보육들의 명확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핵 확산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하나를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이 가지면 다른 일본도 가지고 대만도 가지고 다른 나라들 다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핵이 어디로 퍼져서 어떤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한국 하나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핵을 가지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뭐 딴 데 가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불행한 상황일 겁니다. 세계가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핵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핵을 가지는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상황이 오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한테까지 그 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순서가 왔다는 건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수백만 명이 버튼 하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뭐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의 싼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러시아란 또 큰 수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크게 열리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국제 제재 질서 속에서 제도적 합법성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제 제재가 지금 얼마나 러시아를 쬐고 있습니까? 미국이 풀어준다고 해도 EU가 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제 제재는요. 실제로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같으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정권이 무너졌는데도
미국에서 시리아 제재를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 새로운 정권의 알카에다 출신이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제재가 풀어진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제 제재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법성을 가져야 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북한과의 삼각관계,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삼각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꼭 할 수 있도록 뭔가 사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의 러시아와 지금의 러시아는 또 다른 게 중국, 북한과의 밀착도가 다릅니다. 특히 북한과의 밀착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서로 피를 나누면서 싸웠는데 우리에게 북한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뭐 다른 걸 하지 않을까? 우리 뭐 완전히 의심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설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원하고 북극 항로 등을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틀이 필요합니다. 뭐 전략적으로 접속하는 것 같이요. 그러니까 과거 전쟁 전에 우리가 러시아랑 교류하던 것과 지금 다시 러시아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아주 달라지고요. 넘어야 될 허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은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러시아와 교류를 하고 이득을 얻으면 좋겠지만 국제적인 질서 안에서 다시 우리가 그 교류를 하고 우리의 이익을 찾기에는 또 넘어야 될 선들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석학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 제가 뭐 반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좀 지나친 기우 혹은 뭐 지나치다고는 아닌데 좀 기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25% 2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이제 미국이 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무역 지서를 만들어 가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힘 달러의 중비 통화 비중도 2000년에 한 7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59%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 적자, 이게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부채 누적으로 인한 미국이 힘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미국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바꿔 보면요. 세계 GDP의 한 4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건 여전히 미국만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방 지출의 한 39% 4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경제와 국방, 안보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동맹입니다. 세계의 패권국들은 동맹이 많았어야 돼요. 홀로 설 수 있는 패권국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 동맹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허문다라고 하지만 이건 뭐 트럼프 4년에 국한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로 인해 이제 재조정이 돼 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맹을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의 동맹이 뭐 누가 있을까요? 사실 러시아랑 친하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속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동맹은 아니고 그냥 이익 집단, 이익 관계 정도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패권의 몰락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저는 그 몰락을요 조금 더 바꿔 말한다면 완만한 힘의 재분배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리고 어떤 패권국이든지 갑자기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어떤 완만한 힘의 재분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서부터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두가 비웃었죠.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중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모르지만요. 그 안에는 그겁니다. 기본 철학은 미국이 더 이상 소비 국가가 아니라 생산자의 국가로 만들고 생산자로 된 건강한 중산층 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지지를 받는 건데요. 그 말은 미국이 실제로 이렇게 부유해지고 뭐 GDP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에마뉴엘 토드의 말처럼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트럼프를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인제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제조업을 어떻게 일으켜 가느냐를
봐야 될 텐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 지금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기 때는 사실 그렇게 했을 때요, 굉장히 좀 허황된 면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뭐 대안적 사실이라고 해서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2기 때 전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AI와 로봇 기술이 확실히 그 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AI의 출현으로요. 미국이 이제 제조업 국가가 된다면 제조업 시설을 처음에 만드는 데는 시간 돈이 많이 들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운영하는 데 로봇과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사실 처음 만드는 데 돈이 들지 그 이후로 생산 단가가 크게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정말 미국이 다시 제조업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요즘에 뭐 AI 발달이나 로보트가 발달되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붕괴 시나리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적 충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펜타닐 뭐 이런 문제에서 보듯이요. 그 내부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또 큰 이유가 뭐냐? 저는 중산층의 붕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제조 부활 정책이 소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의 중산층은 전체 국민의 한 60% 정도 됐는데요. 2020년대에 넘어오면서 50%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인제 좌절감에 빠지면서 그 펜타닐 같은 약물에도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인제 매년 베트남 전쟁의 한 3배 정도 되는 약간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펜타닐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정서적 타락이죠. 아마 에마뉴엘 토드도 그런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미국의 특장점인 그러니까 도전 정신과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것도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란 제국이 그 외부 충격이 아닌 스스로 제국에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근본적으로 미국은요, 스스로 제국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기틀 자체가 그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유럽의 이런 일 우리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우리끼리 우리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미국을 만든 거고, 우리의 자유, 우리 종교의 자유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출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스스로 그 세계의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늘 있습니다. 그 고립주의적 움직임이 미국은 미국의 출발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미국이 '아 나 안 할래. 트럼프보다 더 과격하게 나 더 이상 안 할래.'라고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미국의 몰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어떤 패권국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예상보다 러시아가 잘 버티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거는요, 과거 냉전 시절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중국이라는 큰 배후 세력이 없었으면 러시아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전시 경제를 돌리고 국가 예산을 전시하고 전시 물자를 생산하는데 그렇게 총동원하면서 GDP를 높여간다고 해도 생필품이나 이런 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 소련 시절부터 따까운 이 냉전 시절의 네트워크가 그대로 작동을 해서 러시아가 버텨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방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냉전 시절의 네트워크가 이렇게까지 잘 작동할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렇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쪽에서는 우리의 제재나 이런 게 충분히 잘 먹히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EU의 인제 고위직이나 유럽의 대통령들이 말하는 거 보면 "러시아는 지금 IT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다. IT는 지금 거의 무정부주의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IT보다도 힘들다. 우리가 쪼금만 더 좋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상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겉으로 나는 GDP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경제적 그 압박감, 예를 들자면 러시아의 지금 이자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그 철로 같은 것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제대로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재가 실패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냉전 시절의 유산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던 네트워크가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뿌리 내린 1940 년대부터 뿌리 내린 오래된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걸 통해 그 권위주의 세력 그리고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게 러시아를 버티게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죠. 러시아는요. 원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굉장히 단속하던 나라였습니다. 못하게 하던 나라였는데요.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고 무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결제가 뭐 미국이나 서방에서 다 막아 놔서 달러 결제나 유로화 결제가 안 되니까요. "무역에서 비트코인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무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피해갈 수 있는 또 여러 인제 수단이 생긴 거고요. 푸틴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외환 보유고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우리가 왜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 쌓아 놔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 놨더니 전쟁 나고 유럽과 미국이 동결시켜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기술의 발달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나 독자 생존에 더 좋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계속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비자 마스터가 아니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변국들 뭐 CIS 과거 국가들 스탄 국가들하고 해서 만들어서 결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러시아가 버티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재가 유효한지 무용한지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재가 유용하다면 북한이 예전에 개방했어야 되죠. 제재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거의 완벽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 여전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삶은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요. 어쨌든 국가 체제 자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재가 과연 옳은 건지 북한에서 고기잡이도 못하게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건지라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달러를 못 벌게 하고 뭐 어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해야 무기 개발 자금으로 안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냐는 거는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한국은 이 제재를 최대한 준수해야 됩니다. 한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하지만 어떤 룰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룰에 적응하는 나라고 이 룰을 만드는 건 우리가 속해 있는 진영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고 그 룰에 맞춰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크션 랩은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희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 생크션 랩은 저희 홈페이지 www.sanctionlab.com에 들어와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제재와 수출 통제 정보 그리고 그다음에 제재 리스트 DB 물론 이런 건 유료 정보들도 많습니다만 회원 가입만 하면 일단 볼 수 있는 그냥 정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출 통제와 제재 정보를 넣어 놓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모은 이유가 뭐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더더욱 그렇고요. 이 세계가 인제 갈라지면서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 갑니다.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그 수단으로 제재란 게 나오고요. 수출 통제란 게 나옵니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행동을 교정하려 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입니다. 수출 통제나 제재는 어떤 과학이 아니고요. 정치고 국제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 우리도 한국에서도 정치 기사를 읽는 이유는요. 정치 기사 한 번 읽는다고 그 정치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정치 기사 한 번 읽으면 다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만 스토리를 알아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가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뭘 행동할까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정치 기사를 쭉 보고 거기 중독된 사람들은 정치 기사만 너무 봐서 문제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제재 문제는요. 어느 날 뚝딱 이렇게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결책을 찾고 다음에 어떤 제재가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거는요. 그 스토리 라인을 계속 따라가 봐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가 났을 때 대안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이나 뭐 한국 외교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지정학이죠. 지정학을 모르고 경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보시고 혹시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재나 수출 통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그 제재 준수 규정 프로그램이나 수출 통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회사 내에 마련해 놓고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경고 조치만 한다든지 혹은 위반했을 때 벌금을 최소 절반 이상 깎아줍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미국 회사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이란이나 러시아랑 거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갖춰 놔야 미국과도 앞으로는 더 거래하기가 쉬워지고 질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있지 않으면 통관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미 이런 제재나 어떤 국제 물류상의 인제 분야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응책을 기업들이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의 급격한 몰락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필요와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부상으로 인한 힘이 완만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재분배가 아니라요. 완만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브릭스 같은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해야 된다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무슨 어떤 통화를 만들자,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말한 게 벌써 십몇 년인데 아직 제대로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의 그 압도적인 힘의 파워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대항할 세력이 제대로 생겨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힘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급격한 재분배가 아니라 완만한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힘의 재분배가 일어난다면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 그다음에 갈 데는 어디냐? 당연히 중국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패권국이 되거나 아니면 패권국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동맹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중국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1대1로 사업이라고 했지만요. 동맹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빚만 안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중국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그러면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둘은요. 그 서로 가스 가격에 대한 대립 때문에 신규 가스관도 제대로 못 놓고 있을 정도로 서로 주파나를 튕기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인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상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완만한 힘의 재분배는 되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데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거나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인제 세계적인 변화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국제 관계를 좀 봐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라서 사실 장기적인 전략을 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느 편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해서 '우리는 미국만 따라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정치, 경제,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할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택해야 될지 명확할 것 같아요. 중국보다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너무 모든 면에 경쟁 상대고요. 우리가 그쪽 진영에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반면 다른 미국 중심의 다른 진영에 가면요. 점점 공급망이 나눠지고 할 텐데 이쪽에 가면 우리는 중국 없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또 다른 인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중국 때문에 밀려서 경쟁력이 없던 상품들조차도 좀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고요. 오히려 외교 안보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이나 어떤 이쪽 진영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안보적 위협이 있고요. 그 북한을 규율할 수 있는 두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신경을 쓰면서 중러와 같이 그 교감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진영에 있는지 명확하게 하면서요. 다른 진영과 가장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전초기지 같은 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홍콩이 중국의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중국의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홍콩이 어 뭐 영국이 홍콩을 넘겨준 후에 홍콩이 금융중심지 역할을 했듯이 우리는 이쪽 진영으로 나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 관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좀 해 나갈 수 있으면요. 양쪽의 의심을 받지 않고 최대한 제도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4 년에 우리의 미국이랑 FTA도 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뭐 8조가 넘어 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다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중국이 우리에게 투자를 한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포지션을 잘한다면 어렵지만 어떤 돌파구가 열리고 또 우리는 또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또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